여러분, 오늘 아침 주유소 앞을 지나오면서 가격표를 보셨나요? 아마 조만간 그 숫자들이 앞다투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국제 유가가 단 하루 만에 무려 4%나 급락했거든요. 단순히 기름값이 좀 싸지겠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경제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전 세계 유조선을 멈춰 세웠는지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 지역, 특히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당장이라도 큰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러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을 거라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관망. 그러니까 일단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란에 대해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아, 당장 전쟁이 터져서 원유 공급이 끊길 일은 없겠구나 하고 안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건 단순히 평화가 찾아왔다는 뜻을 넘어 경제적으로는 위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동안 기름값에 붙어 있던 공포라는 이름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4%라는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보다 더 무서운 실질적인 공급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를 끌어내린 또 다른 결정타는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이 캐내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창고에 기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나올 기름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그동안 제재를 받아오던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따지면 세계 1위인 국가거든요. 이 나라의 수출 빗장이 풀린다면 공급 과잉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수치로 증명되니까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기름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체스판을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소용없어지거든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펙은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산유국들의 경제가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셰일가스를 앞세워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오펙도 마음대로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냉정한 시장 논리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실생활에는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원유 재고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원유 재고 지표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셰일 혁명 이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이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시장에 기름이 남아돈다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거나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창고에 기름이 계속 쌓이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그동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시장에 기름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변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다시 세계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의 수출 빗장이 완전히 풀린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번 4% 급급락의 숨은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은 이 상황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오펙은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강력한 감산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기름값을 올리려고 공급을 줄였다가는 그 틈을 타서 미국의 셰일 가스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게 뻔하거든요. 결국 지금의 유가 하락은 미국과 중동,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얽히고 설킨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우리 실생활, 특히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경로로 침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주유소 가격표가 10원, 20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유가는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체력과 같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달걀 한 판이나 사과 한 봉지에도 유가가 숨어 있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을 트럭에 싣고 배송할 때 들어가는 물류비,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비, 심지어 우리가 쓰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도 모두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이런 모든 제품의 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면 유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 수 있어요. 유가가 안정되면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물가가 안정되어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생기고 금리가 내려가야 여러분의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가 하락이 모두에게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모르면 투자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웃는 주식이 있는 반면 소리 없이 우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특히 주의해야 할 경제 지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지 조금 더 현미경을 들이대 볼까요? 가장 먼저 미소 짓는 곳은 단연 항공사와 물류 회사들입니다. 비행기를 띄우고 큰 배를 움직이는 데 드는 비용의 30% 이상이 바로 연료비거든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이 회사들은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비용을 아끼게 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내는 항공권 가격이나 택배비 안정에도 기여하게 되죠. 반대로 한숨을 쉬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정유사와 조선사들이에요. 정유회사는 비쌀 때 사둔 원유를 정제해서 팔아야 하는데 파는 시점에 기름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선사들 역시 유가가 낮으면 산유국들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니 배를 새로 주문하지 않게 되어 일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과 금리의 상관관계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고금리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고 물가가 잡히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이는 곧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가 하락이 항상 좋은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소용없어지거든요. 만약 유가가 떨어지는 원인이 기름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기름을 안 쓰는 즉 경기 침체 때문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물가는 잡히겠지만 내 소득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하락이 공급 과잉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죠.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입니다. 특히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하락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죠. 기름값이 싸지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전기차 시대는 늦춰지는 걸까요? 사실 유가가 낮아지면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려는 이유도 결국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높여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결국 지금의 저유가 국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공포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롭게 경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유가 하락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며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러 인덱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름값과 달러는 마치 시소와 같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름은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기 때문이죠. 이를 우리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유가가 4% 급락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는 강한 달러보다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적당한 수준의 달러 가치를 원하거든요. 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원화 환율이 어떻게 요동칠지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서 얻는 이득이 상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유가 지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달러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로 지불하는 외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외화 보유액이 안정되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내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표를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중동 국가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셰일 업체들도 땅속 깊은 곳에서 기름을 캐내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 선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유가가 이 수준 근처까지 내려가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미국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기름값을 무조건 낮추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적절한 관망 태도를 유지하며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국제 유가가 4% 떨어졌으니 당장 내일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도 4% 바로 내려가는 걸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의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유소들이 이미 비싼 가격에 받아놓은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아무리 큰 폭으로 떨어져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물가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가계 경제에 엄청난 활력소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우리 일상 소비의 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결제하는 카드 명세서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식재료비와 배달비,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까지 유가가 안 묻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들은 원재료를 가공하고 공장을 돌리고 또 전국으로 운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쓰거든요. 유가가 안정되면 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상품들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물가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경제 원리 때문입니다. 한번 오른 물건 가격은 원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물가 정책과 기업들의 가격 결정 추이를 아주 매섭게 감시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유가 하락의 혜택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베네수엘라의 귀환이 왜 세계 경제의 거대한 판도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는지 아주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서술해 보겠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만 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내부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그 엄청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빗장을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주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공급 과잉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공급원이 나타나면 기름값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름값이 올리는 것보다 베네수엘라 같은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미국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문자답을 해볼까요? 베네수엘라 기름이 나오면 당장 우리 차에 넣는 휘발유 품질이 좋아질까요?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진류라고 해서 끈적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제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즉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싼 값의 원유를 들여와서 이를 가공해 다시 비싼 값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자원 민족주의와 달러 패권의 충돌입니다. 사실 그동안 산유국들은 기름을 무기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했어요. 이를 자원 민족주의라고 부르죠. 하지만 미국이 셰일 오일을 쏟아내고 베네수엘라의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산유국들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를 외치며 자국 화폐로 기름값을 결제하려 하지만 유가가 이렇게 4% 넘게 급락하고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장 믿을 만한 화폐인 달러의 위상이 오히려 공고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모르면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에너지 요금 체계의 변화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와 유가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보통 기름값이 떨어지면 천연가스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은 이 천연가스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당장 국제유가가 4% 급락했다는 소식은 내년 이맘때 우리가 내야 할 가스 요금 고지서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전 세계가 다시 환경오염이 심한 석유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오히려 저유가 국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기름을 팔아번 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연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서 남는 돈을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쏟아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제 유가 관련 뉴스를 볼 때 단순히 가격 숫자만 보지 마시고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감 지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이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둘째, 항공주나 물류주처럼 유가 하락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우리는 지표를 통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가 하락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매주 챙겨봐야 할 경제 캘린더와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얻는 통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낮아지면 시장은 안정을 찾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돈을 넣기 시작하죠. 이번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도 시장의 공포가 줄어들면서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거든요. 빅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지금의 유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챙겨봐야 할 것은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원유 재고 보고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 전 세계 유조선들의 향방이 결정되거든요. 만약 재고가 계속해서 예상치를 웃돈다면 유가 하락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경제 캘린더에 적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유가 하락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표와 실제 체감 물가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경제적 안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득한데 왜 전문가들은 여전히 글로벌 식량 위기 지표나 공급망 문제를 우려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미 올라버린 곡물 가격이나 인건비가 바로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육아는 경제의 혈액이지만 식량은 우리 생존의 기본이잖아요. 에너지 가격 하락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망적인 태도와 미국의 넘쳐나는 원유 재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귀환이 맞물려 유가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는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따뜻한 소식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하지 말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기름값이 아껴진 만큼 그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낮아진 물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경제를 읽는 눈이 곧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가가 떨어져서 좋다고만 생각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바로 과거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그때는 기름값이 올라서 망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기름값이 떨어도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 차이를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유가 하락의 이득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말 흥미진진하고 더 깊숙한 역사적 사례와 함께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본질적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1970년대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를 위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미국의 역할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에너지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거든요. 이번에 국제유가가 약 4% 급락하며 상승세를 멈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정치적 판단과 시장의 심리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망이라는 표현이 실제 시장에서 왜 그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관망한다는 것은 당장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기름값에 붙어 있던 전쟁 프리미엄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냉정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만이 남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인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제재라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 그 빗장이 풀릴 조짐이 보이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데이터에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 소식까지 더해지니 유가 하락 압력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은 이 상황을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할까요? 오펙은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에요. 급격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억지로 공급을 줄이는 대신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앞세워 공급을 늘리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불러올 나비 효과 중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재편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단순히 운송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공장들이 원자재를 조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비싸게 원자재를 샀다면 이제는 유가가 낮아진 덕분에 멀리 있는 나라에서도 싼 가격에 물건을 떨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국제 유가 하락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통적으로 유가와 달러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지만 지금은 미국의 에너지 자급도가 워낙 높아서 그 관계가 예전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들에게는 환율과 에너지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숙제를 안겨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해외 주식이나 국내 대형주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유가 하락기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원가 구조 항목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특히 항공이나 하해운 그리고 정밀 화학 분야의 기업들이 유가 하락의 혜택을 얼마나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관련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체력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여덟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에너지 자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국가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자 국제 유가가 약 4% 급락하며 상승세를 멈췄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기름에만 목매지 않아도 되는 체력을 갖췄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과거에는 중동에서 작은 분쟁만 생겨도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이 휘청거렸지만 이제는 미국의 공급력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생긴 셈이거든요. 특히 제재 중이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진 점도 유가 하락 압력을 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면 실제 기름이 풀리기 전부터 가격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왜 국제유가는 4%나 떨어졌는데 내가 넣는 휘발유 가격은 고작 몇 원 차이가 안 나는 걸까요? 많은 분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유류세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정객세 형태의 세금으로 묶여 있어서 국제유가가 아무리 요동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폭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행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의 움직임을 유가와 연결해서 보는 습관입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안정될 조짐을 보이면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되고 이는 달러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해외 주식이나 외화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유가 하락 뉴스를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 자산의 가치가 환율을 통해 어떻게 변할지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에 아주 강력한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다시 실물 경제로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폭락이나 폭등 없이 당분간은 지금의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의 안정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유가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저물가의 역습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비를 미루기 시작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에서 기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을 돌리는 농기계의 연료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뿌려주는 비료의 원료까지 석유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특히 비료는 천연가스와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국제유가가 4% 급락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농작물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농법의 특성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비는 농가 부채와 직결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가격의 하방 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왜 우리 동네 마트의 채소 가격은 여전히 비싼 걸까요? 그건 바로 유가 하락의 온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입니다. 산지에서 수확한 채소가 경매장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상을 지나 우리 집 앞 마트까지 오려면 수많은 트럭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유류비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중동의 긴장을 잠재우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넉넉하게 유지된다면 결국 물류 비용의 하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유통업계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까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공급이 넘쳐나면 원가 하락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고 기업들도 더 이상 원자재 가격 핑계를 대며 물건값을 올리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물가 변동보다는 완만한 하락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식품 관련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유가 하락 추세를 보며 식자재 매입 시기를 조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가 하락은 보통 이 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표를 먼저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원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경제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소용없어지거든요. 바로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 숨어 있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무서운 원리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져도 이미 올려놓은 음식값을 내리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하방 경직성이라는 경제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기름값이 오를 때는 주유소 가격표가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데 왜 떨어질 때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내려오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유사나 기업들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가격의 독특한 성질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먹는 프랜차이즈 치킨이나 햄버거 가격이 국제유가 4%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2,000원이나 3,000원씩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원재료인 닭고기나 튀김용 기름값이 조금 싸졌다고 해도 이미 계약된 임대료나 매달 나가는 인건비는 그대로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 80% 이상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원가가 조금 내려가도 가격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전쟁의 공포를 줄여준 덕분에 적어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 압박은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베네수엘라의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이제는 원자재 가격 핑계를 대기가 매우 민망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소비 지표를 읽어야 합니다. 육아 하락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유류 할증료가 빠진 여행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물가 시대에 내 지갑을 지키는 현실적인 실행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유가 하락의 파도가 이제 막 우리 주식시장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번 저유가 국면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단순히 항공주가 좋다는 뻔한 이야기 말고 진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파도가 우리 주식시장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번 저유가 국면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단순히 항공주가 좋다는 뻔한 이야기 말고 진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정밀 화학 분야입니다. 보통 기름값이 떨어지면 화학 회사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주 큰 오해예요.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는 원유에서 나오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4% 넘게 떨어지면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곧 마진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특수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번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소용없어지거든요. 바로 타이어와 고무 산업입니다. 타이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합성 고무는 석유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거든요. 기름값이 안정되면 타이어 제조 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준 덕분에 이런 제조 기업들의 미래 가치는 더욱 밝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가 하락의 속도예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나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기 실적 발표 때 단순히 매출액만 볼 게 아니라 재고 평가 손익 지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더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은 하해운 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름이 전 세계로 운반되어야 하니 대형 유조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해운 물동량이 갑자기 줄어들 위험이 적다는 아주 든든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가 상승기에 이익을 봤던 에너지 관련 주식 비중은 조금 줄이고 유가 하락에 온기가 스며들 제조나 물류 업종의 비중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내 자산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지혜로운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유가 하락이 불러올 또 다른 거대한 변화,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친환경차는 이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걸까요? 기름값이 싸지면 친환경차는 이제 끝나는 걸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휘발유 값이 저렴해지면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이건 시장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름값보다 더 무서운 지표들이 숨어 있거든요. 첫째는 각국 정부의 규제입니다. 기름값이 싸다고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유가 시기에 남는 자금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깔려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서 남는 돈을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첨단 기술 안에는 차세대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는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설령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락하며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해도 전기차의 유지비가 내연기관차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얻은 이 시간적 여유를 전기차 업체들이 오히려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저유가 국면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지만 운영 비용은 거의 들지 않거든요. 기름값이 싸지면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올라가서 신재생 에너지가 위축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 더 속도를 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지표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바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전 세계 기름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던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은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결국 중국과의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 관련 주식이나 신재생 에너지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유가 뉴스만 보지 마시고 각국의 정책 보조금 변화와 탄소세 도입 여부를 함께 체크하세요. 유가는 변동성이 크지만 정책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지표를 통해 거대한 물줄기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불러올 또 다른 반전, 바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도시 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더 멀리 나가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4%나 급락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부동산 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었고 덕분에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기름값 폭등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졌거든요. 이 말은 즉 자동차로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때는
사람들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속으로만 몰리려 하는 직주 근접 현상이 아주 심해지거든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좁더라도 도심에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거 쾌적성이 높은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안정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심리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에너지 비용이 미친 듯이 너를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집을 고를 때 교통비라는 변수보다는 주거의 질이나 주변 인프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주 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물류 거점 부동산의 변화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트럭이나 배가 움직이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커머스 업체들이나 물류 기업들이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외곽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는 일이 더 활발해집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 물류센터 주변의 토지 가격이나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건물만 보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에너지 효율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가가 낮아졌을 때 오히려 단열이 잘 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친환경 건축물의 가치는 더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기름값이 싸다고 해서 방만하게 에너지를 쓰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불러올 또 다른 반전, 바로 글로벌 수출 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4% 급락하며 상승세를 멈춘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국제 유가가 4% 넘게 하락하며 상승세를 멈춘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인 수출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유가가 떨어지면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거든요. 특히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번 저유가 국면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24시간 내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거든요. 기름값이 안정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발전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반도체 생산 원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한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원가 절감의 기회를 선물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보통 기름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탈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저유가 국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새 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며 급격한 시장 혼란을 경계하고 있죠.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수출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단순히 유가 뉴스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가가 떨어지면 수입액이 줄어들어 무역 흑자 폭이 커지게 되고 이는 원화 가치의 안정으로 이어져 우리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불러올 또 다른 반전, 바로 글로벌 해운 시장과 항공 운임의 변화가 우리 직구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우리가 해외에서 주문하는 물건들의 배송비도 정말 저렴해지는 걸까요? 혹시 해외 직구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지불하는 배송비 안에는 유류 할증료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4%나 급락하며 상승세를 멈췄다는 것은 조만간 이 유류 할증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덕분에 전 세계 물류망에 끼어 있던 공포라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항로가 막히고 보험료가 치솟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앞으로도 에너지가 부족할 일이 없립다는 확신을 물류 업계에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재 중이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진 점은 하락 압력을 더하며 운송 비용을 낮추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운임 변동보다는 안정적인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배송비가 내려가면 우리가 사는 물건값도 바로 싸지는 걸까요? 사실 배송비는 바로 반영되지만 물건값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물류 비용이 낮아지면 직구족들에게는 실질적인 구매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가 하락이 불러올 또 다른 반전,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과 도시 가스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면 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는 걸까요? 국제유가가 4%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 겨울 난방비는 좀 줄어들까 하는 점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변화를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차라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보통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천연가스 가격도 시차를 두고 함께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 천연가스 수입 가격에 연동되는데, 유가가 안정되면 수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결국 우리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한 것이 단순히 기름값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에 안정이라는 선물을 준 셈이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가스 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갖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재 중이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진 점도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철칙이잖아요.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적어도 갑작스러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전기 요금의 기초가 되는 발전 비용 하락으로도 이어져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전기 히터 사용에 따른 요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무엇일까요? 에너지 요금이 당장 오늘부터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 유가 하락의 혜택이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가 하락기에 얻은 여유 자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집안 단열을 보강하는 데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표를 읽고 내 삶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본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의 변화를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미국의 원유 재고 데이터가 어떻게 전 세계 유조선을 멈춰 세웠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국제유가가 4%나 급락하며 상승세를 멈춘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보여준 관망적인 태도는 시장에 붙어 있던 전쟁이라는 공포 프리미엄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고, 이는 곧 우리네 실물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또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재개 기대감이 커진 점은 하락 압력을 더하며 우리 지갑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펙 역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 당분간은 큰 혼란 없이 이 안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러분은 것이 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키워나가는 현명한 경제 주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